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시댁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곳은 익명의 힘으로 주저리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집안은 부잣집은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었는지 남부러운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셔서 집안이 풍비박산이나 하루아침에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경찰들이 사기꾼들을 빨리 못 잡으니 직접 사기꾼들을 잡으려고 발벗고 나섰답니다. 6개월 동안 찾아다닌 결과 지방의 한 호텔에서 사기꾼들을 잡았고 경찰에 인계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대요. 다행히 사기친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사기당한 만큼 회복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다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고 집도 넓은 곳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이 큰 일을 해내셔서 용감한 시민상도 받으셨고 더불어 포상금까지 받으셨대요. 그런 부모님은 포상금 전액을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기부하셨어요. 또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냈어요. 양로원과 보육원, 독거노인들, 그리고 노숙자 밥차까지 베푸는 일을 매주 하셨답니다. 그걸 보며 자란 저는 중학교 시절 때부터 주말마다 봉사를 따라다녔어요. 매주 교회 가는 사람들처럼 저희 식구들은 매주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죠. 저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화목했고 미소로 가득했답니다. 제가 대학교를 멀리 있는 서울로 가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며 서울에 있는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혼자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뵈며 지냈는데 아무래도 딸이 혼자 사는 게 걱정인 부모님은 더 자주 보러 오시려고 먼 길을 운전해서 찾아오셨어요. 작은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셨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떠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나고 지방으로 돌아가던 부모님은 운전 중 급발진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현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제 뺨을 연신 꼬집어 보니 꿈이 아닌 생시였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채로 서글프게 울면서 부모님 장례식을 치렀고 대학교는 휴학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떠났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자취방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오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울고 자고를 반복했죠. 1년을 그렇게 슬피 울면서 보냈더니 부모님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꿈에 나타나셔서 그만 울고 제 인생을 살라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라면서 토닥여 주셨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대학 공부를 마쳤고 원하던 회사에도 취직하게 됐습니다. 또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마음 청소를 했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 나이가 33이 됐어요. 그동안 연애를 해본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결혼할 만큼 깊은 사이는 없었어요. 주변에서 남자를 가리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 성격과 대화가 너무 따로 놀아서 깊은 만남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중 아주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매주 제가 다니는 봉사활동 장소에 나타났어요. 보육원에 가는 날에 그이가 보였고 양로원에 가는 날도 그이가 보였죠.
우연으로 인연이 시작됐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저처럼 매주 봉사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남을 도와가며 살자는 가치관도 맞았고 서글서글한 눈으로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도 저는 먼저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서 한동안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됐죠. 그런데 사랑이 너무 빨리 깊어진 탓에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엄청 예뻐해 주셨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마음을 훔친 도둑이었어? 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착하다면서? 봉사활동을 매주 한다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말마다 양로원이나 보육원, 노숙자들한테 밥도 해주시면서 많은 봉사를 하셨죠. 덕분에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훌륭한 부모님인데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아프네. 희진이라고 했지? 희진씨, 앞으로는 내가 희진씨 엄마가 될게.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기보다는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해줘. 그리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네, 어머님.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하고 많이 의지하면서 지낼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니 결혼을 더더욱 빨리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 부탁할 게 있다고 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하고 나오자마자 말을 꺼냈죠. 희진아, 우리 엄마가 정이 많으시고 나도 아직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희진이 너도 우리 엄마랑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딱 1년만 우리 본가에서 살면 안 될까? 시댁에서 살자고? 시집살이? 에이, 시댁살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냥 새로운 엄마랑 1년 같이 살면서 정 붙인다고 생각하고 지내보면 안 될까? 엄마가 희진이 너한테 살림 같은 거 시키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좋은 분 같고 내가 형수 오빠를 많이 사랑하니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정말? 고마워, 희진아. 딱 1년만 같이 살고 분가하자. 대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집도 고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럼 나야 완전 땡큐지.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 적당히 형편대로 살자. 결국 그렇게 시집살이를 결정하게 됐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집에서 살게 됐어요. 저는 시집살이 첫날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밥을 앉혀놨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준비하셨어요? 희진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뭐하러 일찍 일어났니? 살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야. 게다가 너는 직장 다니고 난 집에서 놀잖니. 어서 들어가서 더 자거라.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같이 해요. 어허이, 엄마 말 무시할 셈이야? 어서 들어가서 자렴, 얼른. 시어머니는 제 손에 물도 묻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살림을 하려고 시도해봤는데 늘 시어머니가 말리셔서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튼 시모자가 똑같이 마음씨가 예뻐서 제 결혼 생활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기도 했고요. 3주 동안은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맡아 해주셨고 눈치를 주지 않아 매우 편안한 시간을 보냈네요. 물론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셨을 때 재빨리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하기도 했고 청소와 빨래를 하기도 했죠. 희진아,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왜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너 손에 물 묻히는 거 정말 싫다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매일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하는 것도 죄송할 따름이에요. 아유, 죄송할 것도 많다. 근데 희진아, 이번 달 생활비는 안 주는 거냐? 네? 제가 깜빡했네요.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확실히 해야 할 건 해야지. 내가 돈에 있어서는 정확하거든. 인색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가 이해하거라. 난 오랫동안 사업한 사람이다. 시어머니에게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돈이었어요. 장을 볼 때도 제 카드로 보셨고 매달 생활비에 시시때때로 필요한 게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셨죠. 남편은 자기 카드를 드리라고 했는데 시댁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 제가 1년만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돈에 확실한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거실에 불러 앉혀놓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희진아, 너희 분가하기 전에 좋은 기회 한번 가져볼래? 좋은 기회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내가 하는 투자 말이야. 기획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 내가 머리 쓰지 않고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니까 통장에 돈이 날마다 불어난다고. 너도 끼워줄 테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기획 부동산 투자요? 그거 뉴스에서 본 적 있는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내가 사기 같은 거면 너한테 권유를 하겠니? 너희 이제 곧 분가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물론 네가 돈이 많이 있겠지만 이거 투자하면 2배, 3배로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불로소득은 피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땀 흘려 번 돈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 욕심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니 투자는 어머님만 하세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결혼하고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투도 굉장히 쎄하게 들렸죠. 참 웃기네. 자식한테 좋은 기회가 있으니 말해준 건데 고민도 안 하고 싫다고 하네? 이거 야원. 나중에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싫다고 할까봐 겁난다. 너 내가 조금 잘해줬다고 내 말을 우습게 듣는 거니?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투자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걸로 이익을 본다 한들 크게 기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가치관이 돈과는 멀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설득하듯 대답했더니 남편이 말문을 열더군요. 여보, 가치관은 가치관이고 엄마가 우리 좋으라고 좋은 정보 주시는 건데 감사히 받아야지. 실은 나도 엄마 덕분에 돈 좀 벌었어. 그 기획 부동산 투자 덕분에 통장이 무거워졌다니까.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게. 당신도 투자를 했었어? 남편은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해와서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니 10억이 넘게 있더군요. 11억? 당신 나한테 보여준 통장이랑 다른 거네? 통장에 1억 정도 있었잖아. 그건 세컨 통장이고 이게 진짜 내 통장이야. 3억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1억 됐어.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 완전 사기 같네. 근데 아니야. 중개인이 능력 있고 정보가 아주 많아. 그래서 합법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돈을 굴리고 굴려 눈사람처럼 만드는 거라고. 당신도 같이 해봐.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려면 돈은 기본적으로 많아야 좋다고.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투자는 좀 그래. 어머님한텐 죄송하지만 거절해야겠어. 여보, 이렇게까지 통장을 다 까서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야? 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못 믿는 게 아니라 난 투자 같은 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좋다고. 그게 내 가치관이야.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 하지마. 집어치우고 노동으로 땀 흘려서 돈이나 벌어.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니 열을 내더군요. 그동안 한없이 다정하고 순수했던 두 모자의 다른 면을 보니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고슴도치처럼 엄청 까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가 해야 하니? 넌 오늘이 휴일이면 네가 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밥하는 식모로 보이는 거냐? 어머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번 어머님이 준비하시겠다면서 절 주방에 못 오게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셨어요, 며느님?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시는 분이 왜 투자는 싫다고 하셨을까? 네? 그건 죄송하게 됐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라. 무슨 상전도 아니면서 시애미만 부려먹지 말고 네가 좀 해라. 아휴, 며느리 밥 챙겨주는 것도 일이네. 맨날 반찬 걱정에 내 개인 시간까지 다 쏟아가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하니. 근데 이런 시어머니 마음도 몰라주니 참 서글프다. 제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뒤부터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냉랭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한테 불만이 있는지 잘 때마다 등을 돌리고 잤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 실망이었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투자할게요. 어머님이 투자하고 있다는 곳에 끼워주세요. 뭐야, 너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희진이가 드디어 생각을 고쳤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이 엄마가 너 좋으라고 추천한 거니까 투자해봐라. 우리 여보가 생각을 바꿨네. 엄마가 서운해했는데 잘 결정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우리 잘 되라고 투자하시라는 건데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싫다고 거절했으니 많이 실망하셨겠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무디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제 부모님인데 새겨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네가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으니 다 잊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투자할래? 20억? 30억? 네? 20억이요? 저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너희 부모님 사업하셨던 거 다 아는데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 남겼을 거 아니냐? 저희 부모님이 사업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말했었잖아. 그 부모님이 지방에서 크게 사업하셨다고. 기억이 없는데요. 전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도 부모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냐? 아니,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두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네가 투자할 돈이잖아. 너 얼마나 있는 거야? 저 몇천만 원이 다예요. 남편이랑 분가하면 혼수자금 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너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부모님 유산이나 보험금도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은 모두 기부했어요. 보육원이랑 양로원에 부모님의 전 재산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부를 여러 번 해서 모아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어머님. 에이, 지금 너 투자 많이 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아무리 남 돕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전 재산을 기부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던 시어머니는 다시 얼마나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예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통장 가져와봐. 나도 통장 보여줬으니까 당신 통장 보여줘. 내가 결혼 전에 말했었잖아.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빨리 가져와봐. 알았어, 보여줄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통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셨어요. 이게 얼마야? 7천만 원? 공이 하나 빠진 것도 아니냐? 어머님, 7천만 원 맞아요. 뭐가 어째?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네 부모가 남긴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죄다 기부하고 꼴랑 이거 남겨둔 거야? 어머님, 처음에 저한텐 돈 같은 거 없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유, 이걸 그냥 확... 야, 그거야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있는데 없는 척하는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남편도 숨을 거칠게 쉬면서 흥분하더군요. 70억도 아니고 7억도 아닌 7천? 아이, 속았네, 속았어. 진짜 이거 가지고 나한테 시집 오는 거야? 당신 용기가 대단하구나.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말했잖아. 모은 돈 별로 없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이는 제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알고 심한 말을 하더군요. 7천짜리를 모시고 살았었네. 엄마, 그동안 식모 노릇한 게 7천짜리였다고.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나 봐.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지?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세상에,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귀하게 키운 아들을 7천만 원짜리한테 보내다니. 어머님, 여보, 두 분 돈 많은 여자 원하셨어요? 원래 이런 분들이셨나요? 이게 어디서 눈가를 세로로 떠? 야, 네 부모가 사업 크게 한 걸 다 알고 뭐라도 있겠지 싶어서 받았는데 꼴랑 7천만 원만 있으니 화가 나겠니 안 나겠니? 그러면서 내가 해주는 밥은 잘도 처먹었지? 어머님, 나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내가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누울 테니까 죽이나 좀 써와라. 시어머니는 진짜 심하게 화가 나셨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를 사납게 노려보더군요. 당신 뭐해? 엄마가 죽 써오라잖아. 알겠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에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쥐뿔도 없는 년이랑 결혼했네. 아우, 억울해. 여보,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돈 많은 여자를 원하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우리 혼인신고 아직 안 했으니까. 이혼? 넌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냐? 야, 일단 나 화 좀 풀어야겠으니까 밖에 나가야겠어. 수십억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개거지인 걸 알게 되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라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3주 만에 실체를 드러냈고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희진아, 요즘 대출이 그렇게 잘 돼 있다더라. 너 신용대출이랑 카드론이랑 사채 같은 거 다 해서 몇 억 채울 수 있지? 여보, 당신은 회사가 좋아서 몇 억은 쉽게 대출될 거야. 아, 그 퇴직금도 미리 땡겨 받아도 되지? 아무튼 돈 채워서 투자해봐. 이렇게라도 해서 이득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두 사람은 하루 사이에 제가 돈을 구해서 투자하길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대출 안 받아요. 기획부동산인지 뭔지 그거 투자 안 하겠다고요. 돈이 부족한 며느리가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다른 며느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새아가 너 왜 그러니? 우리가 어제 화 좀 냈다고 이러는 거야? 희진아, 아무리 돈이 전부가 아니라곤 하지만 넌 없어도 너무 없잖니? 아, 우리 집안과 재산을 봐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누가 손해보는 결혼했는지 물어보라고. 너도 스스로 생각해도 정답 알겠지? 얘야, 우리가 널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어제는 실망이 커서 그런 거니까 잊어버려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투자 이야기나 계속해보자. 너 대출 받아서 투자하렴. 내가 1년 안에 두세 배는 거뜬히 벌게 해줄 테니까. 어머님, 대출까지 받아서 꼭 투자를 해야 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나 좋자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이랑 2금융, 3금융, 사채까지 다 써서 돈 끌어 모아와라. 몇 억은 투자해야 재미 볼 수 있으니까 꼭 받아와. 죄송한데 저 못하겠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라 죄송합니다. 저랑 남편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보, 우리 정리하자.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시모자가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화를 심하게 내면서 쌍욕을 남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야!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고작 이런 짜잘한 문제로 이혼하겠다고? 네 애미애비가 뭘 가르치고 돌아가신 거냐? 너희 부모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었니? 어머님, 선을 넘으셨네요. 여기서 왜 우리 부모님 욕이 나와요? 치, 꼭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배운 것들이 부모 욕 먹으면 발끈하지. 야, 이혼을 요구해도 우리가 먼저 해. 쥐뿔도 없는 너를 받아준 대가로 위자료 받아야 할 판이라고. 위자료요? 어머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이런 분인 걸 진작에 보여주셨으면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왜 이제야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연이 시애미 알길 개 똥구멍으로 하나.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나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저도 돈만 밝히는 시댁은 싫습니다. 어머님 아들 반품할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을 다 받아치고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임시 거처로 회사 근처 저렴한 원룸에 들어가서 지냈어요. 남편과 서류 정리할 것도 없었고 한 달도 살지 않았으니 그냥 쪽내고 혼자 살 전셋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일주일 만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화와 문자를 다 무시했더니 회사 앞에서 제가 퇴근하고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새아가, 희진아, 내 딸. 그동안 힘들었지? 이 엄마가 미안하다. 여보, 나도 미안해. 아무 잘못 없는 당신한테 화내고 소리 질렀던 건 모두 사과할게. 새아가, 우리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다시는 그런 투자 이야기 입 밖에 꺼내지 않으마. 이 늙은이가 욕심이 많아서 실수를 했어. 너처럼 참하고 착한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렇게 사과할 것을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전 아직 마음의 상처가 커서 시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희진이가 많이 화난 모양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추태를 부리고 막말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 제발 돌아와 다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야?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한 달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몸만 나와서 독립하면 그만이니까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세요, 아가. 이 노인네가 용서를 빌잖니.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으마. 그리고 원한다면 분가도 하거라. 이어서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더군요. 여보, 어리석은 내 탓이야.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이성을 잃은 엄마를 그대로 따라했어. 여보, 당신한테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액땜? 나한테 막말하고 부모님 욕까지 한 게 액땜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아무튼 미안해, 여보. 어서 집으로 돌아와줘. 남편이 무릎 꿇고 있는 걸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봐서 일단 그 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니 이걸 좀 추슬러 봐야겠어. 생각해도 아니다 싶으면 당신과 헤어질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도?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그만해라. 우리가 100번 1000번 사과하러 찾아오면 되잖니. 새애기가 지금 감정이 상해 있으니 일단 우리가 돌아가자. 새아가, 우리 이만 가볼 테니 내일 보자. 내일도 회사 앞에 찾아오시겠다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네가 우리 연락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잖니. 연락 받을게요. 그럼 됐죠? 다시 회사 앞으로 오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우리 갈 테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그렇게 심호자는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친한 친구들에게 제 심호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하니 두 친구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원래 부부싸움이든 양가 집안의 싸움은 거의 다 돈이 원인이라며 이번에 돈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기보단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자주 시댁에 가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죠. 그래서 저는 원룸에서 지내며 일주일에 2번씩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희진아, 엄마 안 보고 싶었니? 네,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다고 얼굴에 쓰여있다. 그래, 내가 미운 거 다 안다. 생각해보니 나라도 나 같은 시애미가 싫을 것 같다. 세아가, 지난번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 운운하며 욕했던 거 진심 아니다. 이성을 잃어서 아무 말이 막 나온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실수 하지 않음마. 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큰 소리 내며 대들었던 거 사과드릴게요. 아니다, 난 괜찮다. 우리 희진이가 사과를 받아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휴, 그동안 네가 진짜 떠날까봐 두려웠다. 이 몹쓸 노인네가 큰 실수를 해서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세아가, 언제까지 원룸에서 지낼 거니?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 딱 2달만 지내고 분가시켜 줄 테니 나에게 만회할 기회를 다오. 분가요? 2달 뒤에 분가시켜 주시겠다고요? 응, 그렇고 말고. 내가 부부 사이에 끼어서 괜히 헛소리만 짓거리니 따로 사는 게 100번 낫지. 처음부터 시집살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바로 분가하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으니 너에게 정을 많이 주고 내보내고 싶구나. 2달만 같이 지내자. 말씀 감사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정말이야? 그럼 언제 들어올래? 당장 오늘은 어떠냐? 이번 주는 회사에서 야근할 일이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 들어올게요. 다음 주? 그래, 좋다. 그럼 일주일 뒤부터 같이 잘 지내보자. 결국 심호자를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원룸에 지내며 회사에서 바쁜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청소와 빨래나 좀 하기로 했죠. 빨래통에 있던 옷들을 분리하고 주머니에 뭐라도 있을까봐 일일이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의 바지에 빳빳한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꺼내봤는데 제 이름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김희진, 수요일 10시까지 7천만 원?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혼잣말이 튀어나오며 놀랐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종이를 뒤집어 보니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이었더라고요. 저에게 투자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제 전재산인 7천만 원을 투자에 맡기려고 명함에 적어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 돈과 투자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호자는 돈도 많고 집도 부자인데 왜 저에게 투자를 받지 못해 안달인 건지 다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투자인지 부동산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시댁에 들어온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택시를 타고 해당 주소의 부동산 앞에서 내렸죠. 그런데 투명한 유리 너머에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투자에 대해 대화를 하러 온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중개인과 엄청 다정하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둘이 손을 잡더니 포옹을 나눴고 블라인드를 치더군요. 불을 끄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블라인드가 다시 올라가고 불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하는 분이 애인이구나 하고 대충 알아차렸고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몰래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윽고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부동산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중개인은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뻔뻔해졌는데 처녀 시절에는 제가 숫기도 없고 유난히 어디 가도 쑥스러움이 많이 타던 여자였거든요. 속으로는 사내가 좋아도 겉으로는 결코 그런 티를 못 냈습니다. 그런 저를 오해하신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가 연애도 결혼도 생각 없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없는 줄만 아셨나 봐요. 가만 보니까 저 지지배가 아주 큰일 날 지지배야. 그대로 뒀다가는 쓰무짝에 하나 없이 나이만 들고 시집도 못 간 채로 죽게 생겼네. 어머니가 사방팔방으로 저를 시집 보내고 싶다는 뜻을 퍼뜨리셨어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습니다. 언질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귀띔조차 받지 못한 채로 어느 날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추가적으로 그 어떤 특별한 전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가 결혼한 내막의 전부가 맞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였죠. 참고로 남편이 늦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라고 보면 맞는 것이었답니다. 다른 집 딸년들은 걸핏하면 사내들한테 뚝 빠져 이야기를 해대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지나가는 말로나마 사내한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 저에게 필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그런 부모님의 오해 때문에 저는 후다닥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전말을 남편은 아주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엉겁결에 등 떠밀려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 이 사람 아주 예로부터 아둔했구만. 두고두고 남편이 저를 놀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제가 남편한테 군말도 없었어요. 아니,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머리도 안 좋았고 얼굴이 빼어난 것도 아니었고 뭐 하나 그럴싸한 구석이 없었는데다가 성격마저 어딘가 소심하고 조용했기에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꽤 많고 결혼할 당시에도 멀쩡한 직업이 있었고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틀린 것 같아도 무조건 남편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부부로 산 지가 10년의 세월이 좀 넘어갈 무렵부터는 특별한 계기도 없었건만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런 말이 흘러들어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한번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저의 주장을 크게 펼치는 게 어렵지 않아졌죠. 남편은 저를 향해 점점 더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었으나 제 생각에는 유부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자연스레 능청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변화를 겪고 나서는 결혼하게 되었던 전말을 두고 남편이 저더러 답답이에 멍청이라고 놀리면 저도 제법 받아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을까? 나나 당신이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똑같이 등 떠밀린 바보 아니야? 오호, 이 사람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같아? 당신도 옛날에 아무 소리 않고 나랑 결혼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 피차 일반이지. 난 속았던 것뿐이야.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조차 모르고서 자리에 나왔던 아주 난 당신하고는 타정이 달라. 속았다니? 원래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절세의 미인이라고. 뿐만 아니라 참하고 고운 분위기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 아주 일품인 여자라고 알았지. 절세 미인인데다가 그런 분위기까지? 그런 대단한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속았다고.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절세 미인의 분위기까지 갖춘 여자인 줄 알고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야, 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네? 그뿐이야? 나보다 나이도 7살이나 덜 먹었다 하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설렜겠어. 이건 볼 것도 없이 하늘이 내게 준 감동의 선물이라 여기고 당장 결혼하겠다고 외쳤던 거지.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보니까 당신이었던 거야. 얼씨구야. 그 슬픈 표정은 뭐래요? 그때 나를 보고서 대단히 실망했다는 뜻이지?
아니 그럼 나를 거절하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바보같이 결혼해놓고서 나한테만 아둔하다고 맨날 놀려대면 쓰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미 약속을 다 해준 상태였어. 이번에 당장 결혼하겠다고.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기 시작할 때였잖아. 그러니 당신 보고 내가 까무러치게 실망했다고 한들 결혼을 없던 일로 물을 수가 없었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결혼한 게 돌아가신 아버님 공이 컸네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당신은 나하고 그때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었겠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내년부터 아버님 제사는 더욱 정성 들여야겠어. 고마우신 분이니까. 그래야지. 당신 생각 잘했어. 저녁은 찬밥에다가 있는 반찬 꺼내서 먹죠. 뭐라고? 오늘 저녁에 고기에다가 양념 바른 거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번거로워서 안 돼요. 팔 아파. 요즘 왜 이렇게 팔이 쑤시는지. 몸이 이런데 무슨 고기고 양념이야. 시간 부족해서 안 되니까 있는 반찬들하고 먹자고요. 당신 지금 일부러 이러지? 나한테 삐져서 이러는 거지? 이 나이 먹고 삐지긴 내가 뭘 삐져요. 예로부터 내가 하도 아둔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 내에 양념 고기를 못 만들 뿐이지. 에이, 삐졌네 삐졌어. 당신 옛날 그때 일 가지고 나한테 삐지지 마. 그럼 내가 억울해. 당신이 절세인민이라고 거짓말 퍼뜨렸던 게 누구겠어? 장모님밖에 더 있겠어? 나는 장모님한테 속은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 한 번도 억울하네 어쩌네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삐지면 안 돼. 보자 하니까 이 양반이 정말. 그놈의 절세매인 이야기 좀 그만해요. 듣는 절세추녀 기분만 점점 나빠지니까. 아니 나는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정말 나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화만 많아져? 대체 어떻게 하면 화 풀 건데, 어? 내가 어떻게 해야 저녁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는 거냐고. 제가 단단히 삐지고 화가 났다는 듯 양팔을 교차해서 팔짱을 강하게 끼고 고개를 세게 휙 돌리며 흥 하고 나면 남편은 보이지 않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어느새 화 같은 건 사르르 다 녹아내려서 남몰래 웃음이나 짓고 있었죠.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능청스러워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긍정적인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울음인지 한숨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들을 조용히 토해낼 때가 많았어요. 갑갑했거든요. 남편하고 연애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었고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서로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결혼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가 바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저 같은 성격이 그 시절에 못 살겠다 하며 결혼 생활을 박차고 떠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울상이 되어서 주눅이 들어있던 저는 시어머니께 자주 혼났습니다. 생긴 게 굼뜨게 생겨 먹었으면 움직이는 거라도 빠릿빠릿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 화상. 볼 때마다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다.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제가 어떻게 집안일을 잘하고 시댁의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었겠나요? 뭐든지 어설펐어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불효령이 떨어졌죠. 저는 혼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저는 점점 더 답답하게만 구는 구제불능의 맹추로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수저로 머리를 얻어맞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건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인간관계에도 어설프기만 했던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좁아서 내내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았습니다. 저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눈을 부라리셨고 남편을 향해서는 측은지심과 따뜻한 애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아들이라는 소리가 저는 그렇게 부럽게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우리 딸이라고 하시는 걸 들어본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막무가내로 저를 홧김에 시집 보내놓으셨으면 궁금해하면서 걱정이나 좀 해주실 것이지.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시댁 사람들은 다 무서워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힘들다는 고백이 친정 부모님을 향해 튀어나갔을 때였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은 원래 그래. 안 그러면 그건 시댁이 아니지. 제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사실 엊그제 시어머니께 엉덩이를 걷어차였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눈탱이가 밤탱이 된 사람도 내가 최근에 봤었어.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는데요? 누가 그렇게 됐는데요? 너 연숙이 알지? 당연히 알죠. 커서는 대면대면 해줬지만 제가 어렸을 적엔 연숙이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을걸요? 제 친언니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연숙이 언니가 왜요? 걔가 올해 시집 갔잖냐. 1년인가 만났던 남자하고 결혼하더니 3개월 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더라. 살려달라고 자기 친정집에 거지꼴이 다 돼서 왔다지 뭐야. 그래서 최근에 여기 동네가 시끄러웠어. 이럴 수가. 연숙이 언니가 그렇게 됐다니. 그럼 연숙이 언니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온 김에 제가 오랜만에 연숙이 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까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남편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인데. 여자는 원래 출가 외인이야.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숙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성격이 무척 월가닥인데 어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노력하다 보면 저찌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는 연숙이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 네? 어머니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친정으로 달려가는 거요? 연숙이 언니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면 되죠? 네가 미쳤구나. 너는 간혹 이렇게 아주 맹하게 굴 때가 있는데 그냥 맹한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맹하더라. 연숙이는 시집 잘못 갔잖아. 연애 노름하더니 결혼까지 갔건만. 그래봤자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근데 너는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니? 시댁에 쌀이 없어 뭐가 없어. 그 정도 집안이면 아주 든든하게 잘 해놓고 사는 데다가 네 남편도 따박따박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실한 남자잖냐. 잘 모르는 사이라서 낯설고 어렵고 힘들면 뭐 어때? 시댁이 무서우면 뭐 어때? 그게 바로 사실은 행복일 수 있는 거야. 힘들고 무서울 때는 잘난 연애 노름 하다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눈탱이 밤탱이 된 연숭이 떠올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저에게 제발 쓸데없는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친정에 불쑥 발걸음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어머니의 주장에 아버지는 적극 동의를 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친정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왜 결혼 같은 걸 했을까 싶었네요. 집에 다 도착해서 너무 들어가기 싫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 머릿속으로 연숙이 언니를 떠올리면서 억지로 저는 행복한 거라고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 죽도록 잔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친정에 가서 신랄한 지적을 받고 왔던 그날 이후로 저는 어딘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만 안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의 여유 비슷한 게 생기더군요. 이전에는 항상 조바심이 났고 조급했고 또 혼이 날까 조마조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하게 얻어터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졌던 거예요. 마음가짐을 달리하였더니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어이없는 자잘한 실수들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한테도 맨날 어색하고 어려워서 거리를 두고 머쓱하게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꽤 자연스러운 언행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꽤나 진짜 부부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슬그머니 마음을 열고 머쓱했던 태도를 정리하자 남편도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호되게 혼나는 광경을 우연히 보더라도 남편은 남자인 자기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멀찍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머쓱하게 구는 아내보다는 당연히 모친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맹추 같은 거사. 내가 물부터 들어놓아야 한다고 너한테 몇 번을 말했냐? 그놈의 답답한 대가리를 확 쳐버릴까 보다. 어느 날 저는 또 시어머니께 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들오들 떨면서 황급히 물을 들여놓으려고 움직였다가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자빠졌겠죠. 하지만 눈팅이가 밤팅이 되는 것 아닌 이상 별로 무서워할 것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변했던 저는 태연자약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입가에 걸 뿐이었습니다. 뭐야! 웃지나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답답해 죽겠으니까! 네, 어머님. 물 들여놓으라니까? 그것부터 얼른! 네, 어머님. 아유, 답답해. 대가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굼뜬 저 다리짝이 문제인지 헷갈린다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움츠러들었던 만큼 시어머니께서도 사실 습관적으로 저를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답답할 상황도 아니건만 저를 답답해 하시며 혼내시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어느새 그게 관성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제 다리를 걷어차고 싶으시다는 듯 눈길을 내리시길래 제가 흠칫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어요. 물 들여놓을 자리에 방금 전까지 다른 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연히 그걸 보면서 바로 물을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겠죠. 자리가 없었으니까. 남편의 또렷한 목소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것도 그렇고 콕 집어서 지적한 내용도 너무 똑부러졌으니까요. 가방끈이 남편에 비해서 짧았던 사람이었던 저는 그때 남편을 보며 느꼈습니다. 아, 저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입가를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아, 우리 아들 언제 왔니? 거기 있는 줄도 몰랐네. 왜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지. 그런데 어머니 거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길을 막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물을 들여놓으려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어라,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가로막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밀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물을 들여놓으려고 이동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였는데 이걸 지적할 생각조차 못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왠지 민망한 기색으로 당황해 하시면서 비켜주셨고요.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꼬리를 내리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이었어요. 무척 낯선 광경이었고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물을 들여놓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저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조금 웃는 표정을 지은 뒤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 웃는 얼굴이 마치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기색으로 읽혀서 저도 그날은 내내 웃음이 실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물고가 트이고 나자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남편은 더 이상 멀찍이 관망이나 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더 이상 굼뜨고 답답하고 유약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며느리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마냥 반기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쪽 같은 아들이 어쨌든 당신이 아닌 저의 편을 들기 시작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꼭 그런 말은 아니었으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리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바로 그 시기에 제가 처신을 잘했어요. 저한테 어떤 치밀한 계산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리 굴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요. 갑자기 무슨 말말 개소리니? 네? 하지만 어머님이 좋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어머님도 좋고요.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얘 좀 봐라. 나는 너 별로다. 너 안 좋아.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을 내셨으나 정말로 제가 싫어서 짜증을 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이 강하게 밀려들어 반사적으로 그리 반응을 하셨던 것뿐이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변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왠지 모를 위기감을 느끼고 계셨던 시기에 제가 선보였던 처신은 가히 최고였다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을 구워 삶아서 시어머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잘 보여서 결과적으로 일거양득을 노리는 최선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앞서 밝혔듯 저에게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그럴 만한 머리가 없었거든요.
연숙이 언니가 자기 남편이 술주정을 부리면서 그날따라 심하게 막말을 일삼더니 결국엔 팔을 높이 쳐드는 걸 보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홍두깨를 집어들어 그걸로 자기 남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였거든요. 정확히는 주둥이를 조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입술 안쪽이 다 찢어졌다고 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다는 결혼 직후의 일화에 이어서 이제는 홍두깨 반격 사건이라니. 연숙이 언니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듣고 나자 갑자기 제 시어머니가 심사임당으로 보였으며 제 남편이 율곡이의로 보였습니다. 암만 해도 결국 제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맞는 듯 했어요. 불행도 행복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왔던 진심을 꺼내보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 저의 속내를 아실 길이 없었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달리 평가하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네가 아주 진국이었구나.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결국은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참으로 잘 알고 있구나. 왠지 어딘가 사소한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맨날 경멸의 시선이나 답답하다는 눈초리만 받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눈빛을 받게 된 마당에 굳이 그 오해를 풀어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채로 시댁에 투철한 충성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저인 것처럼 그렇게 장단을 맞추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첫째를 아들로 낳은 것도 좋은 점수를 따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가 사소한 일에 덤벙대며 실수가 잦은 것뿐이지 큼지막하고 중요한 일은 대범하게 잘 해내는구나. 어쩜 이렇게 한 번에 아들까지 낳았을까. 네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물이었어. 너를 허술하게 짝이 없는 맹추로만 내가 여겼었다는 게 이제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야. 이럴 수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게 되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수저로 얻어맞은 것이나 엉덩이를 걷어차였던 서름은 그날부로 다 잊고자 다짐을 하였네요. 이제 남편과 부부로 사는 게 많이 힘들지도 않았고 시댁이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다고 친정 부모님께도 저의 변화를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게 다 네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거야. 그런가요? 하긴 아들이라는 소식에 다들 유난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 내가 딸이 널 낳았을 때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겠니? 네가 드디어 자식 낳고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내 심정을 처절하게 느끼고 알아줄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힘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들은 척 하였어요. 하지만 똑똑하게 다 들은 이유였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저보다 더 옛날에 결혼하고 애 낳으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욱 힘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능청스러워진 성격이다 보니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맹한 성격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런 성격이라서 잘 못 느꼈던 것 뿐이지 사실 딸이라서 받은 차별도 많았어요.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대들보, 딸은 시집이나 가버리면 끝인 출가외인. 그러나 온갖 허드렛 일은 딸의 몫이었고 같은 실수를 해도 아들은 사내 녀석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으로 끝났으며 딸은 기집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비난이 길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정신없이 엉겁결에 결혼해서 살아왔다 보니 차분한 시선으로 시댁을 그 전까지는 둘러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 남편이 집안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특혜를 받아왔던 사실이 그제서야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낳은 저희 부부의 아들의 이름은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는데 손자의 탄생에 한박 웃음을 만면에 띄우고 계셨습니다. 손자 녀석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눈매로 눈가를 분주히 찍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를 아들로 낳은 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에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아닌 딸이기도 했지만 이때는 시아버지께서 상태가 너무 나빠지신 터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당신의 손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맑고 멀쩡하실 때에 손자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 저의 엄청난 업적이자 효도였다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특히나 손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던 것에서 시아버지께서는 말도 못하게 뿌듯해 하셨거든요. 제가 둘째 딸을 낳고 나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시어머니께서는 나날이 병세가 짙어가고 있던 시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황철길 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하고 가셔야죠. 이 옆에 내야 정리하기는 뭘 하라는 거야. 나 죽으면 알아서 할 것이지. 아직 몸 가눌 수 있고 손가락에 힘 들어갈 때 얼른 정리해요. 우리 경식이한테 땅 주라고요. 경식이? 그 녀석은 내가 이미 장가들 적에 돈 줬었잖아. 바로 장가가면 돈 준다고 약속했던 거 그건 그거고 재산은 재산이죠. 다른 재산은 나눠 가진다고 쳐도 땅은 우리 경식이한테 따로 줘요. 그 땅 그거 몇 평 되지도 않는 거